공매도량이 되게 많이 의미 있게 줄어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 공매도 중지 전보다 공매도량이 반 이하로 줄었어요. 40~50%씩 줄었어요. 진짜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게다가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라고 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둘 다 지주회사입니다. 저는 김선영의 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한국경제TV도 나오고 다양한 채널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최근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재미없어요. 굉장히 한마디로는 되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부터 해서 좀 이슈가 많죠.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가지기 시작하면서 잭슨홀 미팅 때도 그랬지만 일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연준이 원하는 것과의 어떤 간극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잭슨홀 미팅 때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이제 없애버렸죠. 그동안은 연준이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뭐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동결도 할 수 있고 인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난 잭슨홀 미팅이 의미가 있었던 거는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지금 이제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물론 이제 9월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할 지표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PCE 잘 지나갔고요. 뭐 PCE는 근데 뭐 사실 뭐 한 1~2년 전에는 되게 엄청난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 PCE 발표 때는 사실 관심이 거의 없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고용지표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거의 저는 뭐 물론 다음 주에 또 이제 CPI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다음 주에 발표될 CPI보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따라 가지고 아마 분위기가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확 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용하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일단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확 붙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낙폭 과대된 종목들로는 뭔가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하면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아예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이제 언제쯤 조만간 그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상승장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50bp를 기대를 했었죠. 뭐 혹자는 75bp까지 기대를 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뭐 75bp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저는 50bp도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원하는 것과 연준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간극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만일 9월에 FOMC를 했을 때 시장은 50bp를 바랬는데 연준이 25bp를 인하를 하면은 인하를 했음에도 오히려 이게 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뭐 실망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된 거 봐도 되게 잘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 자기들이 원하는 정도가 안 나왔다. 바이사이드에서 원하는 정도가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FOMC 전에 과연 우리 추석 기간입니다. 하필이면 또 추석 기간에 FOMC를 진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이 간극을 줄일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충분히 줄이고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저는 이제 금리 인하기 즉 이제 부양책을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은 하방 쪽보다 상방 쪽은 더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대선. 그죠? 대선이 어떻게 이제 잘 진행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얘기는 또 뭔가 트럼프가 되게 더 밀리는 것 같고 해리슨이 또 앞서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첫 선거 때도 그랬어요. 힐러리 때도 거의 뭐 힐러리 다 이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겼었던 그런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 표심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11월 대선이 누가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는 좀 이제 주도하는 업종이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로 좀 국한해서 보면은
항상 연말쯤 되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 거기다가 금투세,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금투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원래 가을쯤 되면 슬슬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대상 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항상 12월 달에 약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또 10월, 11월 달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밸류 관련 지표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수 발표도 있고 관련 ETF들도 이제 쫙 나올 거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올해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일단 미국 대선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 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투세보다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당장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를 좀 덮어버릴 수 있는 좋은 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그거에 따라서 밸류업 지수 그리고 밸류업 ETF들이 어떻게 이제 관심을 끄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조금 좋은 점이고요. 금투세는 어차피 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금투세 문제가 좀 빨리 결정이 돼야 개인 투자자들이나 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불확실성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금투세와 관련하여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현재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면 민주당도 한 명 정도가 그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저기 국회의원 한 분이 그분만 거의 원웨이로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고 오히려 당대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좀 보자, 좀 더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중립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금투세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이번에도 역시나 최고위원이 됐더라고요.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금투세에 대한 얘기는 남은 몇 개월 동안만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금투세는 뭐 연기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완해서 하자가 아니고 일단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완을 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행하기 전에 좀 뭔가 단점이 나오면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금투세는 너무 엉망진창인 법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연기를 하겠다는 게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줄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던 이유가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금투세라는 게 시행되게 되면 개인 투자들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금감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너무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해외 쪽으로 많이 좀 유출되고 있다 이런 걸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에 저는 제일 큰 이유가 금투세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확실성들. 오히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미 미국으로 치면 금투세죠. 이제 수익 난 거에 22%를 세금을 내는 그게 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괜히 어설프게 미국을 따라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만큼 선진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빌드업에 대해서 천천히 만들어져 온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시장을 좀 살려놔야 되고 누가 봐도 우리나라 지수가 저평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살려놓고 분위기를 좀 올려놓고 그 이후에 뭐 금투세를 조금씩 몇 퍼센트씩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뭐 선진국들 따라한다라고 뭔가 좋은 걸 따라야죠. 좋은 걸 따라야 되고 이런 걸 따라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 봐요. 근데 언젠가 도입을 해야죠.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는이란 게 충분히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최소한 금투세 들어가게 되면은 뭐 보험료 다 올라가죠. 4대 보험 다 올라가면은 최소한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은 전 폐지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민주당 측에서 좀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이제 함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9월이네요. 9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좀 뭔가 연기보다는 일단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하자라는 그런 약속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확신된다면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불리한가요? 금투세가 지금 뭐 특정 몇 퍼센트만을 위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1년에 뭐 몇 천만 이상 버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세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특히 저는 오히려 그걸 주장하는 분이 확실히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 대주주라고 하는 걸 뭐 지금 계속 기준을 낮추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게 뭐 10억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족 합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주주라고 하면 오케이 뭐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이라고 치면 이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라고 한다 치면은 그만큼 투자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투자 금액이 좀 높은 사람들이 연말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수년간 영향을 줬죠. 그 얘기는 이게 그들 주장대로 상위 몇 %만을 위한 세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처럼 네, 그래요. 밑에 이제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투자 자금 많은 사람들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때리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이 금투세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쯤인 되면 한 10% 15% 주가가 밀려. 그 사람들한테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이건 10만 원 투자한 사람이건 10억 투자한 사람이건 똑같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 몇 명만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완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 대상이 단순하게 세금 대상이 뭐 상위 몇 명이다, 뭐 상위 몇 퍼센트, 1%, 2% 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되게 아메바적인 발상이죠. 결국 이 영향이 이제 쭉쭉쭉쭉 이제 나비효과처럼 밑에까지 쭉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되는 거고, 대주주 양도세를 생각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금투세로 인해 더 가중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제 친구 걔는 미국에만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농담으로 한국에 투자 좀 해라, 되게 좋은 거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은 전쟁, 북한, 뭐 김정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일이었죠 그때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해외를 봤을 때 걔네가 직접 우리나라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언제든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평생 그렇게 잘 살아왔고 그 전쟁도 쉽게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해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그냥 여기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국가. 한동안 그때 뭐 핵실험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 뭐 다 대피해라, 뭐 다 도망가, 이런 식으로 한참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삼성 같은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위험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국가의 어떤 그 분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되게 큰 요인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세금 관련 문제까지 있으면은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세금 관련 이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특히 그런 것도 있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전에 한창 성장할 때 그 못된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회사는 내 회사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좀 후진적인 생각인데, 주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 회사가 아니고 이제 주주들 회사죠.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횡령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열사 막 가지고 있다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각각 계열사마다 투자해주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해가지고 따로 다 상장을 분할로 상장해가지고 막 물적 분할해버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국에서 그런 거 철퇴맞거든요. 말도 안 돼요. 미국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직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나라 이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이게 후진국가다 지금. 뭐 선진국, 중진국 뭐 이런 얘기, 중진국 말도 안 소리고 선진국 아니고 후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직 너무 저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딱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데들, 제가 맨날 욕하는 카카오, 뭐 LG에너지 솔루션, 회사는 좋은 뭐예요? LG에너지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LG 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하면서 그 해에 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완전 폭탄을 던졌죠. 정말 수급이 완전 다 깨져버린 상황이었었고, LG 화학 주주들한테도 못할지, LG 엔솔 주주들한테도 못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게 우리나라고, 카카오도 지금 누가 저한테 뭐 대표님 카카오 투자해야 말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4, 5년 전에 5, 6년 전에 모든 그 좋은 계열사들을 다 한 번에 누리 가지고 있었던 카카오가 아니에요. 다 나갔잖아요 지금. 다 나가서 이제는 정말 껍데기만 남았고, 물론 이제 지분법이 이게 따른 수익도 가져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했었던 회사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다행히 지금 금융당국과 정부에서 이제 그런 무분별한 물적 분할을 제한시키고 말도 안 되는 M&A들, 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M&A들을 다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되게 잘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돼 계속 ING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또 무슨 대주주 몇 년 전까지 제가 싸웠던 게 대주주 양도세 그 과세 대상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대주주면 한 명 가지고 해야죠. 이제 가족 합산으로 뭐 그걸 10억에서 5억에서 3억으로 맙소사
삼성전자 대주주 양도세 예를 들어서 대상인데 3억, 가족 합산으로 3억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명절마다 모여가지고 너 몇 주 가지고 있냐, 너가 몇 주 가지고 다 합쳐야 돼요. 근데 주식은 보통 다 몰래 투자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번에 주식 제가 매도하셨습니까? 저 이번에 사는데 매도,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주주는 퍼센트로 가야죠. 전체 지분의 퍼센트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그것도 후진적이고. 근데 거기다가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연말만 되면 지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올해는 또 금투세라는 또 똥을 던졌죠. 굳이 또 이렇게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똥을 던지면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협회 이제 모임분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이게 도입이 됨과 동시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좀 없앨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뭘 갖다 이제 넣으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치면 뭐 사모펀드든지 뭐든지 똑같이 다 이제 제재를 둬야죠. 근데 개인 투자들은 제재하고 사모펀드들은 뭐 개인 투자에 비해서 확실히 뭐 내는 세금이 작고 똑같은 세율로 한번 해보죠. 과연 똑같은 세율로 했을 때 계속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부호입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제 집단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그래서 이제 저는 금투세도 일단 지금은 폐지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자꾸 좀 우리나라 증시 좀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외국인들 관심 가지고 좀 뭔가 좀 움직여주고 좀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 하신,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되게 명언이 있죠. 발목은 잡지 말라고. 발목 잡는 행동들은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반기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는데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밸류 프로그램 최근에 보니까 일단 밸류업이 진행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왔죠. 올 상반기에 거의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주식 20 지금 한 4, 5년째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만 없으면 외국인들이 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주포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메인 세력들은 보통 이제 개인, 기관, 외인이 있는데 개인들은 너무 변동성이 커요. 조금만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근데 기관도 요즘 하나씩 똑같아요. 기관도 요즘에 펀드 자금이 없나 봅니다. 주변에 뭐 랩 운영하는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뭐 운용사 보면은 돈이 없어요. 기관들이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채권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고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돈이 없는데 실적을 내야 되니까 자꾸 단타하는 거죠. 기관도 요즘 별로. 근데 외국인들은 그나마 이제 좀 우리나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네, 그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섹터, 사실 이때다 싶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금융주들이 있어요.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주주채널 정책 엄청 내놓거든요. 우리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뭐 몇 년도까지 소각하겠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일단 금융업이라고 하는 우리 보험, 증권, 뭐 이쪽 라인들, 은행 라인들, 이 라인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누군가는 금리 인하기인데 은행주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부는 맞고요. 근데 이게 좀 길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각 은행들도 이제 은행 이자를 낮추겠죠. 낮추게 되면은 딱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들의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에 대한 그 차익 마진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자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대출 수요가 살아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뭐 5%, 6% 와, 부담스럽다 하다가 이 대출이 만약 1%까지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대출 받고 싶죠? 당연히 지금은 7%니까 엄두도 못 내는데 이 1%까지 떨어지면은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를 딱 벗어나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대반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은행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은행주들, 뭐 금융주들 세계에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지주회사 쪽은 어쨌든 이제 제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만 지주사들도 좀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그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금리나 수혜주들 쭉 우리 뭐 대형 IT주들이나 바이오 제약주들 뭐 이런 라인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쪽 라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황 분위기는 어떤가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을까 정도로 안 좋은데, 자, 우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시죠. 2000년 시작했죠. 그때 당시 뭐가 안 좋았습니까? 반도체가 안 좋았죠. 그죠? 딱 그때예요.
그때 제가 반도체 매수하시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높은 채팅창 지분율, 리플 지분율을 가졌었는데 뭐 반도체 너나 사라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 그때 이후에 반도체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제법 나있을 겁니다. 근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실적이 좀 단기간 내에 살아나기 참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9월달 초반에 이제 지수가 좀 밀렸었죠. 밀렸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2차전지 관련주들 공매도 좀 청산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살펴봤는데 이 청산이 별로 안 됐더라고요. 공매도가 청산이 좀 빨리빨리 되면은 그 관련 기업들 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좀 더 뭔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분위기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쳤다라는 느낌이 좀 나와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되게 정시염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 상황에서는 그나마 사실 다 안 좋을 때 실적을 좀 좋게 내는 기업들이 괜찮긴 하지만 지금 실적을 보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희망 고문인 것 같고요. 지금 실적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들, 오히려 그런 2차전지주들이 한참 좀 핫할 때 이 공매도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중지가 시작되기 전 딱 그때의 공매도량과 가장 최근의 공매도량을 비교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게 확 줄어든, 즉 공매도 청산이 많이 이루어진 기업들 위주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아직 업황 분위기 자체는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청산량을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까지 봤을 때 제일 의미가 있었던 거는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 두 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뭐 시가총액 1위를 알테오젠에게 넘겨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일단은 그런 기사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1등하는 업종이면은 뭐 그만큼 핫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알테오젠 바이오제약이잖아요. 바이오제약 불과 1, 2년 전에 여러분 생각이 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바이오제약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코스닥 하면 제일 핫했던 게 이제 바이오제약인데 바이오제약 아무도 안 샀거든요. 지금 바이오제약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면서 그때는 오히려 제가 원웨이 2차전지밖에 안 봤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때 주고 있던 바이오 올라왔잖아요. 반도체 올라왔잖아요. 지금 2차전지 좀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흐름을 잘 타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에 매수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업종에 투자라는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단계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을 쭉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에코프로 BM이 다시 코스닥 1위를 탈환했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맞아요. 어제도 올랐죠. 그러니까 알트도 확 올라가다가 좀 처지고 어제자로 제가 알기로 2차전지가 확 반등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이게 문제라 보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1등 뭘 하든지 항상 1등 대장주 이런 거잖아요. 근데 2, 3등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돌아보세요. 전교 1등한 친구가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친구도 잘 먹고 잘 살까요? 농담 삼아 저는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지금 제일 잘 사는 친구가 저 거의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예요. 걔 거의 반 재벌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 순위보다는 그 기업과 그 업종이 과연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거기다가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순위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랑 뭐 에코프로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딱 귀를 닫을 필요가 있어요.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내가 봐야 될 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포스코 홀딩스든 뭐 포스코 퓨처맵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 기업이 이 운영하고 자기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군 내에서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수년 전에 경기 침체 막 얘기할 때도 제가 막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오면은 사실 저는 진짜 IMF를 직격탄으로 얻어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일기 써놨던 거 그때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그런 진짜 침체가 오잖아요. 어디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요? 어디 해외여행을 가요? 뭐 어디 돈을 써요? 안 돼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업종 라인에서 봐도 그 업종이 진짜 침체로 빠지고 정말 힘든 상황에는 그 업종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미래가 뭔가 보장이 못 되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반도체도 뭔가 확 터져가지고 반도체 침체라고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투자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파운드리 가지고 뭐 삼성은 TSMC 파운드리 못 따라간다 이러면서 뭐 그래서 2등에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비판할 때 그냥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딱 귀 막고 하면서 테스트용 웨이퍼를 엄청 돌려가지고 그때 삼성이
파운드리 수율을 엄청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종이 끝날 거다, 뭐 침체가 올 거다, 이쪽 업종이 이제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회사가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너무 그런 거 마음 쓰지 마시고, 뭐 순위 이런 거 마음 쓰지 마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량이 되게 많이 의미 있게 줄어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 거의 뭐 공매도 중지 전보다 공매도량이 반 이하로 줄었어요. 40~50%씩 줄었어요. 진짜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라고 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둘 다 지주회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를 순매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제 LG엔솔이나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시키더라고요. 막 30%, 40%씩 올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조금 진짜 바닥에 왔다. 이제부터는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그렇게 그레이드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봤을 때 여전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네? 이게,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라는 걸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각 기업들이 뺏고 싶으면 그 시장 점유율을 절대로 다 잘 나갈 때 뺏을 수가 없어요. 잘 나갈 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언제 올릴 수 있냐면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고 정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을 때 결국은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이 업종을 믿어라고 하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한 그런 기업은 나중에 이제 딱 이 업종이 반등하면은 시장 점유율 확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기업은 반등하면 이제 점유율이 확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는 D램 쪽에서 하이닉스나 뭐 이런 마이크론 같은 애들이 좀 따라온다 싶으면은 그냥 치킨 게임을 걸어버립니다. 생산을 엄청 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쭉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SK하이닉스는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 가격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마이크론도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두 기업은 먼저 감산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감산하면 그래도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좀 디램 가격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산을 하는데, 걔네들 백날 감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삼성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간 것 같아 싶을 때 툭 던지죠. 이 정도면 뭐 우리도 이제 감산 한번 생각은 해볼게. 얼마 감산한다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냥 우리 감산 한번 생각해볼게 라고 얘기하면 바로 반등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항상 보면은 나머지는 시장 점유율 다 빠졌는데 삼성만 올라가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시장 점유율 하락, 삼성전자만 상승. 꼭 얘들 두 개 빠진 거 다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전지 업종도 마찬가지라 봐요. 지금 보면은 투자를 막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게다가 금리도 높잖아요. 자금 융통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이제 딱 돌아섰을 때 치고 나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아나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시면 아마 그 기업 위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배터리 3사 현황은 어떤가요? 이게 공장 증설 중단이요. 이게 시점이 참 애매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제가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공장 잠깐만 우리 중지 좀 시켜놓고 좀 이따 생각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 못 하신 게 뭐냐면은 11월 달 대선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후보가 트럼프예요. 그 트럼프라는 분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그분은 정말 그냥 좀 재밌게 얘기하면 주인공병이 되게 심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살짝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분이어서 모든 이 이슈들의 모든 어떤 이런 정책들의 이제 주인공은 내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증설하고 이런 걸 해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 LG엔솔이야. LG엔솔이고 나는 미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조를 갖다 부을 거야. 근데 5조를 막 갖다 붓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이든에서 이제 해리스로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같은 이제 민주당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갑자기 트럼프로 팍 튀어버리면, 트럼프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우리 미국에 공장 지어라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순간 트럼프가 봤을 때는 야, 그거 나한테 한 거 아니고 바이든한테 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보다 너무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꽤나 많은 기업들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잠깐만 이 정치적 상황을 봅시다. 자, 일단 급하진 않은 것 같고 지금 뭐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뭐 좀 이제 추후에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장 증산은 지금 그런 의미도 굉장히 강해요. 굳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LG 엔솔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돈 많아 괜찮아 바이든 정부 때 5조 우린 급하니까 지금 투자하고 뭐 나중에 뭐 트럼프가 더 하라고 하면 더 하지 뭐 그분들은 어디 뭐 돈을 땅 파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딱 투자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뭔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미국의 공장 증설하는 거를 굳이 너무 속도를 만일 진짜 막 지금 생산 막 해가지고 캡파 증설하고 막 지금 미친듯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조금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속도 조절을 해가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제 속도 조절을 완전 줄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해서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일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쪽 업종 끝났어. 이쪽 업종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두 개씩 정리한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겠죠. 근데 지금 새로 하는 거 아직 뭐 시작되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좀 중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마 올해 11월 지나고 내년 초 되면 다시 재개한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그게 이제 2차전지 관련주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큰 상관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트럼프도 전 되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 시장 완전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한 그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 항상 헤드라인은 가장 자극적인 말 한두 개를 따가지고 헤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은 난 일론 머스크 되게 환상적이라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도 전기차 타봤다. 되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너무도 이거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왜냐면은 오케이 전기차라는 게 없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내연기관차잖아요. 내연기관차 100%예요? 아니잖아요. 수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게 뭐 한 업종의 어떤 한 스타일이 100%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바이든을 비판하기 위한 거였죠. 바이든이 처음에 전기차 100%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 그 얘기 듣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는 RE100이라고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100%. 그것도 말도 안 된다 봐요. 재생에너지 100% 하면 나머지 지금까지 뭐 에너지 나머지 기업들은 뭐 핵유감 이런 다 죽게.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이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고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재생에너지 100%를 어떻게 합니까? 뭐 너무 미래 얘기죠.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제 나이 때도 안 될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걸 비판하기 위해서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전기차 시장을 난 죽여버리겠다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사 트럼프가 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자기가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일 때 그때보다 지금 전기차나 이 배터리 쪽으로 미국이 엄청난 투자를 받았어요. 러스트벨트 지역에 가보면 우리나라 공장들이 되게 많이 증설이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러스트벨트 완전 죽은 지역이었는데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 확 살아난 느낌은 없지만 너무 이제 오래 죽어있기 때문에 짧게 살아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투자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느낌이 이제 조금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뭐 민주당 공화당 다 정해져 있고 스윙 스테이트나 러스트벨트 지역 그 지역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 막 배터리 공장, 2차전지 공장, 뭐 자동차 공장 이런 거 지어져 가지고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걷다 대고 난 이쪽 라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 공장 다 빼버릴 거야 얘기해 보십시오. 그 주민들이 표를 주겠냐고요. 안 준다니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쪽 라인은 트럼프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를 만들지 말자고요. 너무 우려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2차전지와 배터리 라인 미국 내에서는 성장을 되게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건드릴 수가 없다.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겠죠. 근데 오히려 해리스가 되면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나? 근데 사실 지금 바이든 정권인데도 2차전지 지금 쉬고 있잖아요. 배터리 쉬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맞으려고 하면 이제 진짜 계속 올라가야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지 그런 말이 맞겠죠. 근데 저는 말이 안 맞다 봐요. 저는 누가 되는지가 상관없다.
2차 전지가 반등한다면 가장 먼저 살아날 곳은 어디인가요? 일단은 반등 시기는 뭐 100%알 수도 없죠. 근데 저는 적절한 매수 시점은 올 연말이라 봐요. 이번 4분기 때는 이제 매수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내년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분위기 살아날 거라 봅니다. 그렇게 치면 오히려 주가 선반영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이번 4분기 때는 여러분들이 좀 3분기 후반, 4분기 때는 이제 매수를 좀 분할로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그거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최우선순위 기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실적은 다 안 좋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공매도,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공매도 중지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과 가장 최근에 어떤 공매도의 잔여 수량을 비교했을 때 의미 있게 확 줄어든 기업들 위주로 아마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가장 의미 있게 줄어든 거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게 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거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자 기준에서 그렇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혹은 뭐 내일 혹은 모레 에코프로 BM도 막 확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기업이 공매도량이 의미 있게 줄어들었나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 거의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밑 빠진 돈에 물 붓기 느낌. 근데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장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바라는 증권가들의 시선과 그리고 사업가들은 당장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마인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가들은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했고 이 정도 캐파 늘렸으니까 2025년, 2026년쯤에는 생산량이 이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기업과 이제 어떤 수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주 쪽으로 몇 퍼센트를 주고 있어서 이게 그런 단순 계산으로 인해서 이제 대충 실적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가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례로 로봇 관련 업종을 봐도 로봇 관련 업종 아직 실적 멀었다. 뭐 증권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증권가들은 지금 적자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라고 하지만 사업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대표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은 우린 당장 흑자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좀 추후에 아직 보고하는 게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굳이 흑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 마인드 차이예요. 2차전지도 보면은 이걸 분석하는 증권가들의 어떤 마인드냐 아니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의 마인드냐인데 사업가들은 보통 이런 캐즘이나 이런 상황 발생하면은 2, 3년은 그냥 빌드업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빌드업 기간이에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빌드업 되게 잘하고 있죠. 포스코도 뭐 오히려 원자재 같은 것들 뭐 리튬 광산 투자 뭐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원래 잘하던 철강을 두고 이제 진짜 이 2차전지 쪽 소재 관련 이쪽에 정말 신중히 다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대. 저는 이제 원탑은 포스코홀딩스라 보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동차 회장 나왔죠. 이동차 회장 나와서 이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회사가 어떻게 이제 빌드업이 돼가냐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도 포스코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계속 이제 인풋을 넣고 추후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업들 모두 전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지만 원래 잘 하던 놈들이 잘 합니다. 잘 가던 놈들이 잘 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뭐 저는 매수 시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올해 안에 끝내십시오. 내년 때면 분위기가 이제 이미 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늦어도 이제 이번 올해에는 다 끝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 전략 여러 가지 분이 계시겠죠? 매수하셔서 수익 중이신 분, 손실 중이신 분, 이제 들어가실 분들 나눠서 설명드리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그냥 두세요. 더 갈 겁니다. 전고점 저는 돌파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 뭐 탑 기업들, 어떤 기업들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전고점을 돌파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두시고요. 최근에 들어가셔가지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전 추가 매수 가능하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게 가능하다. 비중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30% 이하.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30% 이상
비중을 넣으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 5%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중 맞추십시오.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셔서 단가 떨고도 된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계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매수하십시오. 지금부터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분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3분기만큼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왜 안 좋냐면 너무 3분기부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가 잘 찍혔는데도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 3분기만큼은 좀 조심하셔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 안에 분할하셔가지고 이제 매수는 마무리 지으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외에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나 기업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좀 다양한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잘 가는 애들이 잘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전지 한참 올라갈 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포스코나 에코프로처럼 대놓고 이쪽 사업을 하는 기업은 괜찮아요. 근데 막 되게 이상한 뭐 반도체 기업, 다른 기업들이 이 2차전지라는 이 업종 상승에 편입하고 싶어가지고 조그만한 거 회사 하나 이제 인수해가지고 우리도 2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 관련 기업이다라고 하려면은 그쪽에서 최소한 매출이 30%에서 40% 나와야 됩니다. 전체 매출의 30-40%가 그쪽에서 나와줘야지 2차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다 내리실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는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봐야죠. 미국을 가보면은 오히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는 저는 좀 지금 좀 지지분이라고 좀 쉽지 않은 그런 기업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 기업이긴 한데 전기차 기업의 밸류를 요즘에는 안 받고 있죠. 오히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군들을 같이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번 밀렸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치킨 게임 자체가 중국과의 어떤 치킨 게임 자체가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국 전기차가 막 할 수 있게 막 활보를 할 수 있게 막 놔뒀는데 지금은 이제 세금으로 때리죠. 세금으로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테슬라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 관련해서 IRA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보니까 IRA 혜택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제법 많이 받고 있고 돈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그 자금 자체도 괜찮고 그래서 오히려 IRA를 지금 뭐 트럼프가 엎어버릴 것이다, 뒤집어버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받은 보조금을 뺏어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전기차를 우리가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은 말 그대로 진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한 업종이 처음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업종 새로 생긴 신생 업종인데 투자하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산업은 이 업종은 한번 살려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살릴 때 보조금을 주죠. 뭐 결혼하신 분들, 애기 있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애기 나오면은 매달 줍니다. 뭐 20만 원, 3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다가 이 금액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줄여요. 줄여가지고 전 첫째는 이제 안 나오거든요.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안 나옵니다. 그 둘째 건 아직 20만 원인가 25만 원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각 지역마다 보조금이 다르고 이제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이제 뭐라도 써라 해서 정부에서 25만 원, 30만 원 주는 건데 아이가 커가면서 즉 이 산업 자체가 좀 무르익어 가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보조금을 줄이는 게 맞아요. 보조금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내연기관 쪽에서 가만 안 있죠. 야, 우리는 왜 안 주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정부는 얘기하는 거죠. 니들은 먹고 살 수 있잖아. 충분히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베이스가 됐잖아. 쟤들은 이제 태어난 애들이고 신생아 애들인데 돈 줘야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제 나이 때 된 사람이 정부한테 왜 나는 보조금 안 줘요? 우리 딸은 주는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 또 이제 생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죠. 그 얘기는 어떤 산업이 성숙했을 때 이제 뭔가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못했을 때 살짝의 보조금을 주는 게 맞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건 영원히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뭐 IRA 보조금 혜택은 가면 갈수록 줄긴 줄 거예요. 우리나라도 스스로 좀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이제 나중에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트럼프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분은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주 편안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줄여주죠. 공장을 지었을 때도 뭐 세제 혜택을 주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막 트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IRA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저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쪽으로 충분히 커버링이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옥죄면 우리나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땡큐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워주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죠. 조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항상 반사이익을 좀 많이 얻어서 이제 크는 그런 나라 레벨이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계속 이제 애매해지고 계속 이제 멱살잡이를 하고 있으니까 뭐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푸시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슈퍼 301조 같은 걸 들이밀면서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 부품 뭐 이런 거에 대해 세금을 뭐 100%, 200% 때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정치적인 거라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다녀요. 예를 들어서 만일 진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다, 고객이다 라고 하면 영향이 크겠죠.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 돌아다니는 중국차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플레이한 거죠.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제 플레이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딱 나오면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다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 쪽에 이제 전기차 이 보급량이 굉장히 보급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후년에는 뭐 거의 100%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좀 중국산 전기차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유럽연합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서로 관세를 늘렸다가 중국이 좀 낮춰달라 했으면 낮췄다가 뭐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전만 하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얼마나 먹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없었을 때보다 생기고 나면은 그만큼 부담이 크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과연 관세를 먹인 만큼 중국 정부에서는 또 보조금을 더 늘려가지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국 정부처럼 보조금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막 한 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경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현재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많은데요. 치킨 게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뭐 캐즘은 거의 끝나간다 봅니다. 캐즘은 거의 끝나간다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기업들끼리만 싸웠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관세를 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캐즘이라는 게 이름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뭔가 대중화되기 직전에 잠깐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도 거의 끝나간다라고 봐요. 저는 캐즘도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고,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막 이런 불안 요소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제 포비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해가 뜨기 전에가 제일 어둡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작년에 반도체, 뭐 몇 년 전에 반도체, 그리고 몇 년 전에 바이오 제약 생각하면은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괜찮아요, 되게.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되게 재미가 없죠. 계속 7만 전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뭐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이긴 한데,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가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선원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이 두 개 기업만 합해서 거의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이 반도체 기업들은 매수를 하고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의 미래를 봤을 때 괜찮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무겁다라고 보지만 중소형주들 중에 일반 몇몇 업종들이 지금 좀 튀고 있어가지고 물량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함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즐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주가가 어려울까요?
삼성전자는 뭐 거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니까 이런 거함들이 한번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항공모함이 한쪽을 향해서 쭉 달리다가 쭉 이제 배를 운행하다가 방향을 바꿀 때는 진짜 수십 킬로 전부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딱 저 육지가 보이면 정말 수십 킬로 전부터 계속 이제 역추진을 걸기 시작을 해요.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구간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지루하긴 하죠. 네, 지루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제 메리트를 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만간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예전처럼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잡초처럼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사이트를 좀 길게 가져가시고 이제 좀 넓게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많이 폭락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엔비디아 실적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나와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숫자를 좀 우리가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분기 실적 발표된 지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다녔던 게 너무 지금은 AI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숫자가 잘 나와도 기대치 밑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걸 뭐 탓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30비 뭐 이 정도로 뭐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이드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뭐 30%가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실적인 것 같은데 근데 기대라고 하는 건 그냥 걔네들의 기대고 그들의 기대고 우리는 딱 나오는 그 실적만 봐줄 필요가 있는데 블랙엘이든지 뭐 지금 호퍼와 블랙엘이 올해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이제 좀 걱정을 했었죠. 근데 현재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호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정도도 다 커버링이 다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빈 이게 쭉쭉 넘어가는 과도기적 구간에서 과연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시적 보고 그냥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 밀리면 사야지. 밀리면 매수해야지. 이거는 니들의 기대감이 너무 컸는데 그건 니들의 기대감이고 증권사 니들의 기대감이고 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차전지도 처음에 이제 딱 생기고 한 2, 3년 전에 생겼죠? 한 3년? 그 정도 전에 생겼는데 2차전지 주라는 게 생기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수급이 막 붙어버렸죠. 막 뭘 하든지 다 붙어버렸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붙었던 수급들이 정신을 좀 차립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자. 잠깐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AI도 사실 핫하게 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투자를 진행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잠깐만 얘들 생각보다 수익으로 넘기는 시기가 좀 걸리네. 당장 수익으로 못 넘기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들을 다시 보고 AI를 다시 판단을 하고 이거 당장 돈을 못 버는데 그럼 뭐지? 이 정도 주가가 거의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그것도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이고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제 AI를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마인드냐 아니면 증권가의 마인드냐 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되게 재밌었던 거는 메타가 원래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메타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진짜 미래가 메타버스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메타로 바꿨죠. 근데 메타가 메타버스를 버리고 AI로 투자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첫 번째, 마크 저커버그가 바보짓 했다. 어쨌든 메타버스를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세는 AI다. 경영적으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AI로 넘어왔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여전히 AI로 막 넘어오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그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돈을 부어야 되는 시기예요. 열심히. 지금은 아웃풋을 생각할 시기가 아직 아니고 계속 돈을 부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픈소스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딱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오픈 소스가 아니고 클로즈,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가 돼서 걱정해야 되지, 지금은 여전히 빌드업 구간이기 때문에 AI 거품론 이런 거는 그냥 니들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빌드업 구간이라면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많죠.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어쨌든 HBM인데 현재로서는 HBM이 SK하이닉스가 좀 우수하죠. 좀 더 이제 앞서고 있죠. 근데 HBM3E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앞설 수 있다. 하지만 HBM4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밑에 베이스 다이부터 모든 것들을 삼성전자는 다 할 수 있고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을 TSMC한테 맡기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제품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TSMC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본인이 파운드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부터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거쳐온 SK하이닉스와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 삼성전자,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면 전 두 개 다 사도 된다, 두 종목 다 매수해도 된다. 왜? 지금 HBM3 2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HBM4로 점점 넘어갈수록 이제 매수의 퍼센티지를 삼성 쪽으로 좀 넘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는 AI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딴 거 또 많죠.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들은 아무래도 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열을 좀 냉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냉각 관련 기업들, 그쪽 기업들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중소형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쪽 업종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AI 관련주들 뭐 되게 많긴 많은데 전 여전히 엔비디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M7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포함해서 테슬라도 AI 관련주로 이제 더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TSMC 입장에서는 웃기죠? 좀 재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강력한 도전자긴 해요. 삼성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TSMC는 파운드리만 30년 한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10여 년 한 기업이거든요. 10몇 년 한 기업이 있는데 저기 30년 한 기업을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를 바라는 거는, 특히나 이 파운드리 같이 이렇게 수율을 올려서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이런 업종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전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 간의 이 시장 점유율 차이들 뭔가 드라마틱하게 줄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잘 따라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TSMC 뭐 지금 상황 봤을 때 이게 좀 대만 기업이라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히려 대만, TSMC 이런 상황은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만을 두고 이제 미국과의 중국 간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 TSMC가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중간에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앞으로 풀 것인가,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TSMC는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오히려 더 뽑아내고 싶으면, 엔비디아 사실 팹리스잖아요. 설계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해서 넘겨서 이 설계도로 그대로 이제 이걸 반도체를 뽑아줄 만한 기업, 즉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지금 TSMC와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는 이상 TSMC도 전 유효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HBM3를 넘어서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SK하이닉스도 TSMC 쪽에다가 이제 수주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TSMC는 당분간은 좀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적정한 가격대는 얼마인가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삼성전자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좀 밀린다 하더라도 분할로 좀 길게, 분할 횟수를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분할 한두 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더 나눠가지고 분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거함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확 바뀌지 않는 그런 큰 배의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씩 눌릴 때 추가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금리가 수년 동안
인상 그리고 동결을 거쳐오고 이제 인하기로 들어가는 좀 과도기적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반도체가 그랬지만 뭔가 좀 잠잠하고 조용할 때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전쟁할 때도 보통 보면은 계속 싸우지만은 않아요. 중간에 한번 전열을 딱 가다듬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전열을 좀 다듬으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다 어느 순간 분위기 협박이거든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저는 근데 하방 쪽보다 이 상방 쪽으로 확 열릴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상기가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파월이 얘기했고 지금부터 우리는 금리 인하만 신경 쓰겠다. 그 시점과 타이밍 이거는 이제 좀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부양책입니다.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풀게 되면은 뭐 당연히 과거의 어떤 자료를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몇 개월에 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긴 있죠. 근데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게 얇게 진행할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M7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금 융통이 더 편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오 제약주들이나 우리나라를 그동안 코스닥을 되게 많이 달고 썼던 바이오 제약주들, 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하방보다 상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눌리면은 오히려 눌릴 때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요. 도망가실 시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 3년 내에 안 오니까 눌릴 때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면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중간중간 바뀌는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어떤 돌발 이슈들도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